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후방 빌드업과 하이라인 프레스, 공격적인 축구,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강조했던 이 축구 철학을 아르네 슬롯 리버풀 감독이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토트넘의 6대3 완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전술가와 전술 사기꾼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세부 전술 운영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였던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였는데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두 팀의 경기 정밀 전술 분석을 유럽의 프로 라이센스 지도자들이 쓴 코치스 보이스 컬럼 그리고 디 애슬레틱 컬럼 풀버전 해석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치스 보이스 컬럼입니다. 리버풀의 헌신적인 공격이 빛난 경기였다며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리버풀은 4-2-3-1 전형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 초반부터 많은 수의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센터포워드였지만 루이스 디아스는 토트넘의 센터백을 피해 왼쪽 인사이드 채널의 빈 공간을 찾아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디아스는 왼쪽 윙으로 뛰었던 코디 학포와 호흡을 맞추며 왼쪽 풀백 앤디 로버트슨의 지연 패스를 받아 깊은 곳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리버풀의 오른쪽에서는 소보슬라이가 전진하면서 모하메드 살라를 중심으로 비슷한 연결 플레이를 제공했고 오른쪽 풀백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역시 로버트슨과 마찬가지로 깊은 곳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더블 피보테로 나선 라이언 흐라벤베르흐와 알렉시스 맥칼리스터는 두 센터백 앞을 보호하고 커버했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형태는 4-2-3-1 블록의 더블 피보테가 흐라벤베르흐와 맥칼리스터로 이동하면서 토트넘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살라, 디아스, 소보슬라이가 리시브와 전진 패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디아스는 계속해서 넓은 지역을 드리블로 돌파하며 토트넘의 수비에 문제를 야기했고 살라는 토트넘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제드 스펜스를 넘어서는 움직임으로 리버풀에게 더욱더 다이렉트한 공격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원정팀 리버풀의 두 풀백 로버트슨과 알렉산더 아놀드가 크로스를 통해서 리버풀의 첫 두 골을 이끌어냈는데요. 계속해서 먼 곳에서 얼리 크로스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공을 소유하면서 득점을 만든 것뿐 아니라 하이 프레스를 통해서 경기 초반부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토트넘의 오른쪽 센터백을 향해 뛰어들면 살라가 더 높은 곳에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보슬라이는 공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드 쪽을 압박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메갈리스터나 흐라벤베르 중 한 명이 중앙으로 전진해서 압박을 도왔고 페드로 포로가 전진할 때 학포가 그 뒤로 쫓아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면 살라는 스펜스가 오버래핑을 하도록 전진하도록 허용하면서 대신 자신은 더 높은 지역에 머물면서 높은 리바운드 볼을 받아서 그 뒷공간을 응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 20분 동안에만 5개의 슈팅을 기록한 살라는 전반전 내내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선보이며 활약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 내내 리버풀의 하이프레스에 맞서 스펜스가 확실한 아웃사이더 바깥쪽으로 뛰면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스펜스가 공을 받아 전진하는 경우에도 동료들의 지원 움직임이 항상 도움이 되지 않았던 면도 있습니다. 그의 공간을 팀 동료들이 공을 향해 마커를 가져오는 경우, 공에 마크맨이 붙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왼쪽 사이드로 벌려서 움직이면 수비하는 선수가 스펜스에게 뛰어들 수 있는, 스펜스 쪽으로 합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를 커버할 수 있는,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게 된 것입니다. 솔랑키가 내려와서 서포트했던 플레이는 리버풀의 센터백과 잉여 미드필더가 커버했고 손흥민 선수는 스펜스가 공을 운반하는 동안 거의 다른 움직임을 재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리버풀의 높은 라인의 수비 라인 상단 쪽으로 넘겨주는 플레이로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기회를 만든 것이죠. 그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한 겁니다. 토트넘이 나왔던 첫 골은 리버풀이 후방 지역에서 어설픈 플레이를 하다가 높은 지역에서 빼앗긴 공을 메디슨이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했던 불시에 터진 골이었습니다. 리버풀은 후반전에도 높은 프레스를 이어갔고 종종 볼 사이드에서 선수 대 선수로 맞섰습니다. 디아스와 학포가 상대 왼쪽에서 압박과 경합을 펼치면서 살라가 오른쪽에서 높은 위치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풀백은 토트넘의 윙어가 떨어지면 기꺼이 달려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이 압박에 전념한 것입니다.
버질 판다이크와 조 고메스 역시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수비를 했고 때로는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서 수비를 하는 하이라인 수비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리버풀의 높은 풀백 뒤쪽으로 달려들거나 패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주로 인상적인 개인 플레이를 통해 후반전에 득점을 했을 때도 리버풀은 토트넘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 접어들었을 때야 겨우 공을 확보하는 상황이 나왔죠. 즉 속공과 역습, 빠른 패스, 다이렉트한 공격을 토트넘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의 하이라인이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리버풀의 공격은 예리했습니다. 리버풀이 5대1로 앞서면서 공격력을 과시했죠. 물론 여기에는 토트넘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허술했던 수비 라인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과 관계없이 선수들을 공격 지역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두 풀백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만 구성됐던 수비 박스가 쉽게 공략당했습니다. 리버풀은 살라가 높은 위치에서 공격 전환을 기다리면서 양쪽 공간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살라의 포지셔닝과 그에 따른 움직임은 반대편에서 훌륭하게 로테이션 움직임을 가져간 학포와 디아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앙 공격수로 뛰는 디아스가 왼쪽 사이드로, 측면에 있던 학포가 중앙 공격 스위치로 교차되어서 움직인 것이죠. 소보슬라이와 풀백 중 한 명의 투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리버풀은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계속해서 많은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서너 차례의 비교적 간단한 리버풀의 패스가 공을 되찾은 위치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슈팅 기회로 이어진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점, 후방에 공간이 많다는 점이 노출된 것이죠. 살라와 학포는 리버풀이 복잡한 빌드업 플레이와 함께 직접적인 공격을 하거나 혹은 그 주변을 공격하는 등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토트넘 수비를 위협했습니다. 디아스나 학포는 뒤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유인하고 그를 통해 침투 패스를 위한 공간도 만들었고 미드필더, 특히 소보슬라이가 그 빈 공간을 돌파하고 침투하면서 공략했습니다. 토트넘이 후반전에 두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리버풀의 예리한 공격 플레이와 무자비한 마무리가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두 팀은 2주 후 또 한 번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카라바오컵 4강전을 통해 만날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 대회 우승 가능성이 토트넘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 애슬레틱의 컬럼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준 전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토트넘을 상대로 한 6득점으로 이어졌는가라는 제목인데요. 리버풀은 토트넘을 상대로 이전과 다른 축구, 다른 포메이션, 다른 세부 전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의 모든 승리가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리버풀이 강하다, 슬롯 감독의 축구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용주의보다는 적응력을 선호하고 위르겐 클롭 감독으로부터 안정된 선수단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전술적인 조정이 기존의 관계에서 구현하기 더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임 후 25번째 공식 경기였던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슬롯 감독은 최근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인 6번 미드필더를 한 명만 배치하던 역삼각형 중원의 4-3-3을 사용하다가 4-2-3-1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로 토트넘을 6대3으로 완파하면서 성과를 냈는데요. 하지만 이 구조보다 중요했던 것은 역할이었습니다. 레프트백 앤디 로버트슨이 포위하고 라이트백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미드필더로 이동하는 기능적인 백스리 형태 대신에 슬롯 감독은 풀백들에게 사이드로 벌려서 나란히 적절히 폭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6번 미드필더인 알렉시스 맥칼리스터와 라이안 흐라벤베르그가 빌드업 할 때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압박을 받으면서도 토트넘의 첫 골 상황을 유발했던 실책이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것이죠. 예전과 달리 보시는 대로 알렉산더 아놀드도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정발 풀백으로 뛰었고 대신 중앙 지역은 아놀드가 아니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면서 수비 구조를 안정화하고 상대의 측면 공격, 토트넘의 손흥민선수를 통한 공격을 커버하고 대비하면서 자신들의 경기 지배력을 높인 겁니다. 슬롯 감독의 언더라인 공격 역할을 맡은 왼쪽 풀백 로버트슨이 코디 학포와 함께 사이드에서 오버래핑에 올라갔죠. 때로는 학포가 더 넓게 플레이할 때 로버트슨이 깊은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올해 첫날 경기였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3개의 크로스를 올렸던 것에 이어 거의 1년여 만에 그 다음으로 많았던 10개의 크로스를 토트넘과의 한 경기에만 기록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가 가짜 9번 자리로 이동을 하는 등 확실한 9번 역할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리버풀은 크로스 패스를 통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16번의 오픈 플레이 크로스 중에서 10번 62.5%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5번의 기회를 창출한 것입니다. 2018-19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번 2023년 1월달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원정 경기 당시 오픈 플레이 크로스 성공률이 66.7%가 나왔던 그 기록만이 이번 토트넘전의 크로스 성공률보다 높았던 기록일 정도로 이날 리버풀의 크로스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접근법을 시도한 것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주전 센터백인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 대신 라두 드라구신과 실제로 중앙 미드필드인 18살의 어린 선수 아치 그레이를 센터백 조합으로 선발 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전 골키퍼가 아닌 백업 프레이저 포스터가 부상당한 비카리오 대신 출전을 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크로스 방어 비율을 기록을 했던 것도 리버풀이 이런 크로스 패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리버풀이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13분 만에 만들었던 그 장면 이전에도 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직접적인 공격이 미드필드에서 공소유권을 리버풀에게 많이 넘겨주게 됐고 한 번은 리버풀이 전진 플레이를 펼친 이후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도 전에 선제골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조 고메스가 흐라벤베르에게 패스했고 흐라벤베르가 전진하는 오른쪽 풀백 알렉산더 아놀드를 찾아냅니다. 리버풀은 인내심을 갖고 공을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켰고 디아스가 학포와 가까운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와 2대1의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로는 학포와 직접 교전하지 못했고 이 공격 상황에서 학포가 바깥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크로스 패스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리버풀의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리버풀은 3명의 선수가 지속적으로 크로스를 받기 위해 문전을 공략했는데요. 최전방 윙어 이 시퀀스에서는 모하메드 살라가 바깥쪽 백포스트를 잠그고 들어가고 6번 미드필드가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 공격을 함께합니다. 그 결과 박스 안에서 3대3 또는 리버풀의 중앙 주자가 토트넘의 센터백에 과부하를 강할 수 있는 3대2의 수적 우위 상황이 자주 발생한 겁니다. 토트넘은 수비를 하는 상태에서 수적으로 리버풀보다 많은 숫자를 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학포의 크로스가 알렉시스 메갈리스터와 도미닉 소보슬라이의 사이를 지나치면서 살라에게 연결됐는데요. 살라가 원터치로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것을 두 차례나 연달아 시도했지만 스펜스가 몸으로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여기서는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2분 뒤 리버풀은 또 한 번 왼쪽 측면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소보슬라이가 로버트슨과 학포 사이를 연계했고 풀백이 윙어와 함께 오버래핑을 또 한 번 사이드에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로버트슨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포로와 학포와 더불어 2대1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 번 리버풀은 3명의 공격수가 문전에서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명의 수비수가 차단을 시도하지만 로버트슨의 크로스가 수비수들의 머리를 넘기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가 오른쪽 바깥으로 흐른 루즈볼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공격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이어서 아놀드가 시도한 크로스 패스가 차단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나온 리버풀의 선제골은 바로 반대편에서 미끼 공격과 스위치 공격을 통해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짧은 패스로 토트넘을 끌어낸 리버풀은 빠르게 오른쪽으로 공을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 손흥민 선수와 스펜스, 토트넘의 왼쪽 라인 선수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서 알렉산더 아놀드에게 즉각적인 압박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왼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척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는 척하면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모이게 만들고 토트넘 선수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반대 전환으로 아놀드를 프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풀백 아놀드가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제어하고 1초 만에 빠르게 얼리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리버풀이 또 한 번 문전에서 3대2 상황을 만들었어요. 드라구신과 그레이가 소보슬라이와 살라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뒤로 돌아 들어가는 루이스 디아스를 잡지 않은 것입니다. 디아스가 6야드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몸을 멋지게 비틀어서 포스터 골키퍼를 제쳐내는 헤딩골을 성공시켰죠. 리버풀의 두 번째 골은 움직임이 더 좋았습니다. 조 고메스가 4-4-2 미드필드 블록에서 버질 판다이크에게 뒤쪽으로 후방으로 패스하면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도록 압박을 유도하는 압박을 미끼 삼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토트넘의 블록이 위로 올라오자 중앙 미드필드들이 달라붙었지만 그 어떤 센터백도 소보슬라이, 앞으로 전진한 가짜 9번 위치로 간 소보슬라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 고메스가 발로, 땅볼로 소보슬라이에게 바로 전진 패스를 줬고 이 패스가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하던 6명의 선수를 모두 통과시키면서 또 이 상황에서 소보슬라이는 왼쪽 사이드에 벌려있던 디아스에게 바로 와이드 패스를 연결하면서 2대1로 공격을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데안 쿨루세스키가 뒤로 빠르게 내려와서 계속 수적 열세 상황에서 수비를 하던 포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자 학포가 이를 알아차리고 바로 뒤로 로버트슨에게 공을 빼주게 됩니다. 쿨루세스키가 밑으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슨이 프리해졌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맥알리스터는 박스 안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쿨루세스키가 로버트슨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 패스를 막지 못했고 리버풀은 4대4 상황을 문전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적 동의 상황이죠. 토트넘이 이 상황을 헤더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정리해야 했지만 그레이와 스펜스가 소보슬라이와 함께 헤더 경합을 했을 때 이 공이 스펜스의 어깨를 맞고 흘렀고 맥알리스터가 이 흐른 공을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포스터 골키퍼를 통과시키면서 2대0이 되는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후 기자회견에서 슬롯 감독은 리버풀이 기록한 골 장면을 다시 보면 대부분 센터백이나 풀백에서 시작되었다. 후방부터 만들어간 플레이였다. 그냥 단순한 크로스에 이은 헤딩 공격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골로 이어지는 모든 장면에 여러 번의 패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득점뿐만이 아니라 득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패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후방 빌드업이고 또 지배하는 축구이고 전술적인 축구이고 또 상대를 지배하는 축구겠죠. 리버풀이 이렇게 상대 박스 안을 가득 채우는 경기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2023년 4월에 송계 매체인 스탯밤이 쓴 기사에 따르면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적으로 슈팅을 할 때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몸싸움, 신체 접촉을 하는 팀 중에 20개 팀 중 4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크로스의 활용도인데요. 올 시즌 리버풀의 경기당 크로스는 10.8회로 2023-2024 시즌 클롭 감독 시절보다 3회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클롭 시대의 전성기였던 2019-2020 시즌과 2020-2021 시즌에는 경기당 크로스 수치가 17.7회, 16.3회였는데 그때와 비교한다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슬롯 체제의 리버풀의 오픈 플레이 크로스 성공률은 25.4%로 시도 횟수는 줄었지만 지난 6시즌을 모두 돌아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성공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스타일이 이제는 더 이상 크로스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크로스는 여전히 리버풀에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경이로운 역습 위협을 통해서 또 다른 공격 적응 능력을 보였던 리버풀입니다. 물론 경기 운영을 더 잘했어야 하는 것도 있었죠. 토트넘을 상대로 박스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5대1 상황에서 5대3까지 추격하는 상황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슬롯 감독은 원정에서 6골을 넣고 이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가 치른 원정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한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슬롯 감독이 토트넘을 공략한 이 경기 방식과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디테일에 있어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전술가인지 아니면 전술 사기꾼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가 곧바로 다가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0시 노팅엄 포레스트와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도 참패를 당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슬롯 감독의 리버풀과 다시 만나는 카라바오컵 4강 1, 2차전 두 경기는 2025년 1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 그리고 2월 7일 금요일 새벽 5시로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과연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인지 또 어떤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인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른 축구 소식과 정밀한 전술 분석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